10년간 집 담보 잡고 고생해서 하버드에 보낸 아들이 백수로 돌아왔습니다. 취직은커녕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50대 공장장 아버지는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하버드 나온 아들이 아직 백수래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밤마다 공장 창고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CCTV를 확인한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 아들은 공장 창고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녹상공단의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박 공장장은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켰죠. 형광등을 켜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업일지를 펼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확인했죠. 안전점검표에 하나씩 체크를 하는 박 공장장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검게 박혀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공장 바닥을 걸었습니다. 30년째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낡은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기계, 용접 라인, 도장 설비. 모두 박 공장장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은퇴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여보, 일찍 나왔네요.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응, 오늘 본사에서 실사 나온대. 일찍 준비해야지. 고생이 많으세요. 아침은 챙겨 드세요.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전화를 끊고 박 공장장은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기계 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오늘 라인 점검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나저나 따님은 잘 지내시죠? 아들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반장의 얼굴에 부러움이 스쳤습니다. 50대 중반의 반장은 자식 셋을 공고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버드 나왔다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뭐가 대단해요. 부모 고생만 시키는데. 박 공장장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박도윤이 보내온 졸업식 사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났죠. 지갑 안에 그 사진을 항상 넣고 다녔어요.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하버드 MBA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집 전화벨이 울렸죠. 아빠, 저 붙었어요. 뭐,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하버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공장장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아빠, 거기 계세요? 그래, 있다. 잘했다, 도윤아. 전화를 끊고 박 공장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하버드 붙었대. 김 씨는 앞치마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죠.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보. 왜요? 학비는 어떡하죠?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학비는 1년에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이 훌쩍 넘었죠. 박 공장장의 연봉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가 마트에서 버는 돈은 2천만 원. 합쳐도 6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그러면 노후 준비는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도윤이가 먼저야. 하지만 내가 특근 더 뛸게. 주말도 나갈게. 김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도 마트 야간 더 할게요. 새벽 시간대 시급이 더 높대요. 여보, 그러면 몸이. 괜찮아요. 우리 아들 하버드 보내는데 이 정도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은행 대출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은 3천만 원까지 가능했어요. 집을 담보로 잡으면 5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었죠. 여보, 집까지 담보로 잡아야 해요. 그래, 해야지. 도윤이 미래를 위해서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박 공장장의 손이 떨렸죠. 서명하시면 됩니다. 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통장에 8천만 원이 입금됐죠. 그날부터 삶이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주야교대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트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오전 10시였죠.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다시 오후 근무를 나갔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박 공장장은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특근 신청서에 매주 도장을 찍었죠. 잔업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어요. 공장장님, 또 특근이세요? 응, 해야지. 몸 상하시겠어요. 괜찮아. 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매달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 학비 100만 원. 빠듯했어요. 부부는 점심을 굶기 시작했죠. 여보, 밥 먹어요. 난 괜찮아. 김밥 하나면 돼. 저도 그럴게요. 두 사람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녁도 라면이 전부였어요.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죠. 아빠, 돈 들어갔지? 도윤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그래, 확인했어. 걱정 마. 아빠, 진짜 미안해요. 제가 여기서 알바라도 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그게 내 일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됐어. 아빠 말 들어.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우리한테 효도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박 공장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숨겨둔 소화제를 꺼냈어요. 위장이 쓰렸죠. 요즘 들어 자주 아팠습니다. 공장장님, 약 드세요? 응, 좀 체한 것 같아서.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이거 먹으면 나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도윤이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좋았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아빠, 저 장학금 받았어요. 3천만 원이요. 정말? 잘했다, 도윤아. 이제 덜 보내주셔도 돼요. 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매달 송금은 계속됐어요. 박 공장장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죠. 김 씨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조금만 더. 도윤이 졸업하면 끝이야.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졸업식 날이 왔어요. 도윤이가 사진을 보냈죠. 학사모를 쓴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요.
박 공장장은 핸드폰 화면을 김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컨테이너 사무실 뒤쪽이었죠. 그래, 이제 고생 끝이야. 정말 끝난 거죠? 그럼 도윤이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 우리 빚도 갚고 노후 준비도 다시 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주변 동료들이 지나가다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죠. 공장장님, 이제 편하시겠네요. 아들이 대기업 임원 되겠어요. 하버드 나왔으면. 그럼 저희도 덕 좀 봐야죠. 나중에 밥 한번 사주세요. 박 공장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는 밝았어요. 도윤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빚을 갚고 편하게 늙어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윤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어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간 박 공장장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 왔다, 도윤아. 아빠, 이제 취직 준비하면 되지? 네, 열심히 할게요. 도윤이는 짐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공장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수십 개의 외국계 기업에 이력서를 냈어요. 대기업 인사팀에도 지원서를 넣었죠.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불합격이었습니다. 도윤아, 면접은 어땠어? 떨어졌어요, 아빠. 뭐? 또? 네. 왜? 하버드 나왔는데?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박 공장장은 멍하니 서 있었죠. 2달째였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백수였어요. 면접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실무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학교만 다녔습니다. 해외 학위보다는 국내 경력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하버드에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도윤이는 절망했습니다. 하버드 MBA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실무 경력이 전부였죠.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많았습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거든요. 도윤아, 또 떨어졌어? 네, 아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박 공장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10년을 고생했는데 10년을. 제 잘못이에요. 그래, 내 잘못이지. 공부만 하고 경력은 왜 안 쌓았어? 아빠가 공부만 하래서요. 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박 공장장은 책상을 쳤어요. 김 씨가 뛰어나왔죠. 여보, 진정해요. 도윤이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이 집 담보로 잡았어. 알아? 못 갚으면 우리 쫓겨나. 도윤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죠. 그날 이후 집안은 냉랭해졌습니다. 박 공장장과 도윤이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도 피했죠. 김 씨만 사이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공장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공장장님 아들 취직 못했대요. 하버드 나왔다는데? 요즘 해외파는 안 뽑는데요. 경력이 없어서. 박 공장장은 공장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반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죠. 공장장님, 아드님은 취직 안 하셨어요? 곧 할 거야. 하버드 나왔다는 아들이 아직 백수라며?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박 공장장의 얼굴은 굳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공장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박 공장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대출 상환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어요. 원금은 까딱도 안 했죠. 이자만 갚고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요? 다시 마트 나가야겠어. 네. 이제 그만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허리도 안 좋다며. 도윤이가 아직 취직을 못했잖아. 빚도 갚아야 하고. 하지만 당신 몸이. 괜찮아. 해야지. 김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집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날 저녁 박 공장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죠. 도윤아. 네, 아빠. 오늘 면접은 어땠어? 안 갔어요. 뭐? 지원한 곳이 없어요. 다 떨어졌거든요. 박 공장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뭐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을 해야지. 아무 일이라도. 하버드 나와서 편의점 알바를 하라고요? 그래 해. 돈이라도 벌어야지.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빠는 그럼 뭐해요? 30년 공장 다녀서 뭐 남았어요? 뭐? 빚만 잔뜩 남았잖아요. 저한테 그걸 다 떠넘기고. 이 자식이. 박 공장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황급히 가로막았어요. 여보, 안 돼요. 진정해요. 비켜. 도윤이도 힘들어요. 이해해줘요. 박 공장장은 손을 내렸습니다. 도윤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박 공장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보. 10년을 고생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김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집안의 침묵만 흘렀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면접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박 공장장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괜찮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공장 작업반장이 박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공장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요즘 공장 뒤쪽 창고에 누가 밤마다 있대요. 뭐?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컴퓨터 불빛이 보인대요. 확인해 보실래요? 알았어요. 내일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새벽 박 공장장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비실로 갔어요. CCTV 화면을 확인했죠. 어젯밤 창고 쪽 영상 보여주세요. 네, 공장장님. 경비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어요. 창고 안에서 불빛이 보였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 누구야? 더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박 공장장은 숨이 멎었죠. 도윤이?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공장 폐기 부품을 정리하며 뭔가를 노트북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며칠치 영상을 더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행동이 반복됐죠. 저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공장장은 화면을 끄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공장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님 아들 밤에 창고 간대요. 뭐하러요? 글쎄요. 컴퓨터 켜고 있대요. 도둑질 아니에요? 설마 공장장님 아들이. 박 공장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벗고 창고로 향했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도윤아. 깜짝 놀란 도윤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주변에는 고장난 부품들이 쌓여 있었죠. 메모지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서 밤마다 뭘 하냐고. 박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말해. 아직은 안 돼요. 왜? 뭐 숨길 게 있어?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공장장은 노트북을 잡으려 했어요. 도윤이가 얼른 가방에 넣었죠. 하버드 나와서 공장 바닥에서 뭐 하는 짓이야? 부품 훔치려고?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할 수 없어요. 이 자식이. 박 공장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어요. 문을 박차고 나왔죠. 주먹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공장장은 김 씨에게 말했어요. 도윤이 그 자식 공장 창고에서 뭐 하더라고. 알아요. 저한테 말했어요. 뭐, 당신은 알고 있었어? 네, 며칠 전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윤이가 아직은 비밀로 해달래서요. 박 공장장은 화가 났습니다. 아내마저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뭘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뭔가 만든대요. 공장 부품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박 공장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공장 현장의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품질 검사 불량률이 뚝 떨어졌죠. 공장장님, 오늘 불량률이 3%예요. 반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 공장장은 숫자를 확인했어요. 평소엔 7%인데? 네, 저도 이상해요. 어제부터 갑자기요. 기계 점검했어? 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박 공장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량률이 계속 낮았죠. 생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공장장님, 생산량이 12% 늘었어요. 뭐, 어제보다 더 빨라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효율이 좋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죠. 본사 품질관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공장장님, 거기 무슨 개선 조치하셨어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데이터가 이상해요. 불량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이랑 작업일지 보내주세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박 공장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다가 낯선 폴더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폴더를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이 가득했어요. 제목을 확인했죠. 라인 최적화 자동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작성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박도윤? 박 공장장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서를 내려 읽었죠. 센서 데이터 분석, 공정 흐름 최적화, 불량 예측 알고리즘.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계속 읽었습니다. 도윤이가 공장 데이터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군요. 노후 설비의 센서 값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불량률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계가 고장날 시점도 예측할 수 있었죠. 이 자식이 이런 걸.
박 공장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도윤이가 구직 대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공장 창고에서 밤마다 데이터를 모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박 공장장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가 받았어요. 여보, 도윤이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왜요? 바꿔줘. 잠시 후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너 지금 뭐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공장 데이터로 프로그램 만들었지? 도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들키셨네요.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믿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뭐가? 제가 만든 시스템이요. 공장 효율 올릴 수 있어요. 박 공장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다시 봤죠. 문서는 수백 페이지였습니다. 도윤이가 몇 달간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사 회의가 열렸어요. 품질관리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 공장장님, 이 프로그램 어디서 났어요? 그게 작성자가 박도윤인데 직원 명단에 없는데요?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공장장님,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비인가 접근 아닙니까? 회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하지만 효율이 올랐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문제예요. 본사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사관을 보내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겠어요. 박 공장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경력이 위태로웠어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허락했어요.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공장장님도 징계심의 대상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 공장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죠. 30년이.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왜 왔어? 제가 설명하러 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야? 나 징계받을 수도 있어. 제가 책임질게요. 내가 뭘 어떻게? 도윤이는 박 공장장 앞에 섰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본사에 제출하려고요. 뭔데? 개발 일지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 전부요. 박 공장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백 장이 넘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거요. 실제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네, 아빠 일터에서요.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공장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취직도 못하는 놈이 뭘 한다고 하면 웃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아빠. 진짜 미안해요.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공장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자기도 올 것 같았죠. 사흘 뒤 본사에서 조사관이 왔습니다. 도윤이를 불러 신문했어요.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출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는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조사관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이거 전부 혼자 만들었어요? 네. 오픈소스 썼네요? 네, 투명하게 하려고요. 저작권 문제도 없어요. 데이터 접근 권한은? 아빠 공식 계정 썼어요. 허락받았고요. 조사관은 코드를 검토했습니다. 며칠간 분석이 이어졌어요. 본사 기술팀도 참여했죠. 이거 수준급인데요? 네. 하버드에서 배운 게 맞네요. 알고리즘이 정교해요. 감사합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인 자체 개발이에요.
박 공장장은 징계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창고로 갔죠. 도윤이가 노트북을 덮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 박 공장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어깨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요. 도윤이의 시스템이 회사 개선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박 공장장님 축하드립니다. 뭐가요? 아드님 프로그램 전사 확대 적용됐어요.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대요. 박 공장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장 게시판에 공지문이 붙었어요. 직원들이 모여들었죠. 대박, 공장장님 아들 진짜 대단하네. 하버드 출신 맞네요. 우리 공장이 전국 1등 한대요. 노조 대표가 박 공장장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공장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뭘? 생산성 올라도 인원 감축 없다고 본사가 약속했어요. 아드님 덕분이에요. 박 공장장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와 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죠. 아빠, 축하해요. 뭘? 제가 합격했어요. 계약직이지만. 박 공장장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도윤이도 아버지를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네, 아빠. 힘들었지? 아빠가 더 힘드셨죠.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도윤이가 첫 월급 이야기를 했죠. 아빠, 제 첫 월급으로 빚 갚을게요. 천천히 하자. 아니에요. 빨리 갚을 거예요. 박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의 프로그램은 부산 전체 공단으로 확대됐어요. 정부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공식 사례로 채택했죠. 도윤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박 공장장의 은퇴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죠. 30년 동안 일해온 이 공장, 이제는 아들이 바꿔놓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입구에 도윤이가 서 있었죠. 아빠, 같이 가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공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공장을 비췄어요. 새로 설치된 자동화 설비가 조용히 돌아갔죠. 모니터에는 도윤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빚 다 갚았어요. 정말? 네, 오늘 마지막 입금했어요. 박 공장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생했다, 도윤아. 아빠가 더 고생하셨죠.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네, 아빠. 두 사람은 공장 입구에 섰습니다. 석양을 바라봤어요. 빛이 두 사람을 비췄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박 공장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비록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공장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여보, 다 왔어요. 김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잔을 들었어요. 아빠, 엄마,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박 공장장은 가족을 바라봤어요. 이제 걱정이 없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도윤이도 직장을 잡았죠. 김 씨는 마트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빠, 내일부터 현장 자문위원이시죠? 그래. 제가 모실게요. 같이 출근해요. 그래, 그러자. 박 공장장은 웃었습니다. 도윤이도 웃었어요. 김 씨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공장장은 작업모를 벗었어요. 대신 새 명찰을 달았죠.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현장 자문위원. 도윤이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녹상공단이 보였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회의 있어요. 무슨 회의? 제 프로그램 전국 확대건이요. 아빠도 같이 가셔야 해요. 내가? 네, 현장 자문위원이시잖아요. 박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30년 공장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죠. 버스가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내렸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죠. 공장장님, 도윤 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 공장장과 도윤이는 나란히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30년의 노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박 공장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공장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의 소리로 들렸죠. 박 공장장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